미국에 블룸버그 TV가 있다면 한국에는 블린버거 TV가 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블린버거 TV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제가 또 코너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. 오늘의 코너는 뚜둥 종목을 묻다입니다. 네,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. 오늘의 선정 종목은 현대차입니다. 현대차. 네. 현대차가 여러분 뭐 하는 기업이죠? 예, 뭐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그런 생산업체잖아요. 근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현대차가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.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. 그럼 무슨 회사냐? 항공 모빌리티 생산업체다. 항공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중에는 그 중심에는 이제 PAV라는 게 있는데요. 이게 좀 생소하시죠? 용어가 PAV. 이게 뭐냐? 퍼스널 에어 비슬. 퍼스널 에어 비스의 첫 글자를 했다 갖고 이제 PAV라고 하는데요. 이걸 우리말로 바꾸자면 개인용 비행체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비행기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개인이 타고 다니는 그런 비행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최대 정원은 탑승 가능 인원은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 개인용 비행체는 사실 뭐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생소한 건 아닙니다.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 미국의 그 나사 아시죠? 미 항공우주국. 여기서 원래 그 2003년도부터 요 개인용 비행체 관련해서 그 프로젝트를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. 해오다가 이게 좀 그 장애물을 만나서 주춤하고 있습니다. 그 장애물이 뭐냐? 소음입니다. 소음. 예, 좀 시끄럽다 이거야. 예. 그래서 우리가 헬리콥터 소음을 생각해 보십시오. 또는 비행기 소음. 예. 엄청 시끄럽죠. 예. 그래서 이게 하나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좀 주춤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가격. 예. 너무 비싸. 예. 그리고 안전성. 대표적으로 뭐 이게 추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해서 그동안 좀 개발이 좀 늦어졌는데 이제는 상용화가 머지않았다. 상용화가. 예. 그럼 이런 그 걸림돌 장애 요소들을 극복을 해내고 있다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내고 있을까요? 지금 그 중심에는 드론 아시죠, 여러분? 드론 기술이 있다. 그래서 이거 드론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.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죠. 그럼 드론 기술이 왜 개인용 비행체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. 어떤 면에서 이 도심, 뭐 대도시,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, 뭐 수도권 이런데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. 그리고 이런 데는 또 빌딩이 막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는 그 활주로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 우리나라도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는 다 좀 외진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이 드론은 아시겠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어, 활주로가. 예. 그래서 이게 아주 안성맞춤 딱이라는 거죠. 이 현대차가 왜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고 제가 주장을 하냐면요. 그 올해 1월 달에 CES 2020에서 그 뭐를 선보였냐면 S-A1이라는 그런 이건 이제 모델명인 것 같아요. 이런 개인 비행체를 여기서 선을 보였는데 이 비행체의 그 외관을 살펴보면 한 쌍의 날개하고 한 쌍의 꼬리 날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두 8개의 로터를 달아놓은 그런 형태입니다. 아, 로터라는 말이 또 좀 생소하죠. 그러니까 회전 날개, 예, 회전 날개. 헬리콥터가 보면은 왜 큰 날개가 막 360도 회전을 하면서 날잖아요. 그 날개 이름을 로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런 외관을 갖추고 있고요. 그럼 동력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동력원이 있어야 이게 날아서 움직이죠. 그래서 동력원이 뭐냐? 역시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. 우리말로 배터리. 그 중에서도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옆길로 벗어나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이 뉴스나 아니면 어떤 소식 이런 걸 접하시면요.
그 연상을 하셔야 돼요. 연상을. 주식 투자를 잘 하시려면 상상력도 있어야 되고요. 그럼 여기서 보세요. 지금 그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LG화학이나, 물론 LG화학은 뭐 물적 분할해 갖고 이제 조만간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기업 공개하기로 했지만 하여튼 LG화학이나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, 이게 이제 배터리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잖아요. 이런 업체들의 그 실적이라든가 주가 전망은 어떨까요? 앞으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. 맑다, 흐리다? 예, 매우 맑죠. 왜? 설상가상이 아니라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을 겹쳤다고 봐야겠죠. 전기차는 대세잖아요. 예, 뭐 중국에서는 2035년까지인가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, 없애버리겠다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될 거예요.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죠. 이건 대세입니다. 대세라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갖고 이 개인용 비행체까지도 이제 상용화가 되면 여기에도 또 엄청난 배터리가 장착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 배터리 업체들의 그 주가라든가 실적 전망은 어떻다? 당연히 매우 맑음이겠죠. 예, 이런 것도 빨리빨리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개인용 비행체가 왜 배터리를 택했냐? 물론 뭐 예? 탄소 배출, 온실가스 배출 뭐 이런 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무게 때문이죠. 무게. 아무래도 그 내연기관을 뭐 디젤을 쓰는 그런 내연기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개인용 비행체에다 장착을 시켜버리면 무게가 꽤 나갈 겁니다. 예, 무게가 나가면은 아무래도 날기가 힘들겠죠. 예,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이게 날 테니까.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많이 그 기술 개발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겠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점점 어떤 배터리로 바뀌냐? 전고체 배터리라. 전고체 배터리 또는 혹은 더 먼 미래 얘기긴 하겠지만 수소 연료 전지를 쓰는 개인용 비행체가 등장을 할 것이다. 예. 현대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개인용 비행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걸림돌이 있습니다. 그걸 정리하면 일단 아까 얘기했죠. 가격이 아직은 좀 비싸다. 이건 뭐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다 처음에는 고가입니다. 어쩔 수 없죠.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 개인용 비행체 한 대당 가격이 약 2억에서 한 11억 사이 정도 할 거다. 뭐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소음, 그리고 세 번째 안전성, 추락 같은 거. 그리고 또 네 번째 걸림돌이 뭐가 있습니까? 해킹. 그죠?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위험하죠. 해킹 당하면 큰일이죠. 5번째, 기상 조건에 좀 취약하다. 그죠? 예를 들면 뭐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거나 안개가 잔뜩 끼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주 쥐약이죠. 쥐약.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해야 되는데, 근데 기상 그 조건에 취약하다는 거는 뭐 비행기는 안 그렇습니까? 뭐 그렇다고 우리가 비행기 안 타고 다니나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예. 그래서 근데 현대차의 이 사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. 예. 이 항공 모빌리티 사업부가, 이 사업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뭐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5가지의 문제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. 그렇죠? 다 그렇잖아요. 대부분의 신기술들이.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그 개인용 비행체는 이 로터, 회전 날개, 그 소음이 어디까지 지금 그 기술 개발이 되어 있냐면요.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, 지금. 예. 그리고 로터가 8개, 회전 날개가 무려 8개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두 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. 뭐 바로 추락을 해버린다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다. 그죠? 그리고 아까 뭐 기상 조건에 취약하다 그랬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안개가 너무 많이 심하게 끼어 있다거나 뭐 태풍이 왔다거나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바람 있잖아요. 바람이 그냥 어지간한 정도 보통 수준의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 없게끔 잘 견디면서 날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 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현대차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.
이 우리나라만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, 분명히. 예, 왜? 대세니까. 예,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냥 외국의 몇 개 나라 정도만 지금 이 개인용 비행체 관련해서 사업 현황이 어떤지 뭐 요거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를 예를 들어보면 2028년도까지요.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거를 상용화할 생각이라고 하네요. 2028년, 8년밖에 안 남았어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한화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는 이제 에어 택시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택시인데 하늘을 날러, 그러니까 택시가 하늘을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. 지금 그 일환으로 한화 시스템이 미국의 그 오버에어라는 에어택시 전문 업체가 있는데요. 여기 지분 30%를 취득, 즉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미국의 또 유명한 회사죠. 우버, 우리 공유 차량의 대명사 업체 우버. 우버도 올해 에어택시를 시범 운행을 할 계획이랍니다. 예,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상용화하겠다.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뭐 프랑스, 독일, 일본 뭐 이렇게 다 있어요. 다 합니다. 그래서 프랑스 에어버스사 아시죠? 비행기 만드는 에어버스. 에어버스는 2018년도까지 출퇴근용 플라잉카.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 플라잉카, 하늘을 나는 자동차. 뭐 개인용 비행체라고 봐야겠죠. 뭐 그래서 이거를 첫 비행을 성공을 이미 시켰습니다. 2018년도에. 뭐 이렇게 됐습니다. 독일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독일도 지금 플라잉카를 미국의 보잉사 아시죠? 보잉사하고 제휴를 해갖고 공동 개발 중에 있고 지금 뭐 너도 나도 앞다퉈서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진짜 상용화가 되면은요, 그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12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. 12분. 예.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심 항공 교통이란 프로젝트를 이름을 붙여가지고요. 단계별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계획을 보면은요.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뭐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일부 노선을 상용화 시킵니다. 그리고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도심 중심에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리콥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. 이게 이륙과 착륙을 하려면 터미널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 터미널을 도심 중심 거점에다 다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. 2030년부터 2035년까지. 그리고 2035년 이후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것도 자율비행, 요거를 이제 실현을 시키겠다. 뭐 이런 계획을, 아주 거창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? 시장이 안 만들어진다거나 수요가 전혀 없다.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건 다 예측치인데 이 도심 항공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은요 385조 원 규모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2040년이 되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가지고 무려 1710조 정도의 규모가 될 거다. 예.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 2035년쯤 되면 15년 정도 남았죠. 2035년쯤 되면 수요가 대폭발을 할 것이다. 예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요,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쪽 분야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이건 현실적으로. 왜 그러냐면은요,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걸 잘 하시려면 또 한 번 얘기하지만요, 어떤 내가 사실을 딱 접했을 때 연상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상상도 좀 잘 하셔야 되고. 예, 그래서 주식 투자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. 맨날 차트만 보고 있고. 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는가, 이런 된장. 그죠? 못해 먹겠다.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나중에 얘기할게요. 예를 들면 뭐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,
이 연상작용, 그러니까 차트 이런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차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, 제 개인적으로는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상상력, 연상 능력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왜 이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냐. 교통체증, 두 번째, 부동산 시장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. 예. 교통체증에 대해서 좀 볼까요? 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? 예? 뭐 안 막히는 데가 없어. 예전에는 뭐 러시 아워 그래가지고 특정 시간대에만 막혔잖아요. 요즘엔 그런 게 없습니다. 예. 그런 게 없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막히잖아요. 근데 이게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, 즉 개인용 비행체,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딱 갖춰놓고 이게 상용화가 되고 이제 실현이 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 겁니다. 그죠? 출퇴근하는데 뭐 굳이 자동차로 갈 필요 있어요? 막히는데? 이 개인용 비행체 타고 다니지? 아니면 에어 택시 타고 다니지? 그죠?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연상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뭡니까? 집을 굳이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다가 집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예?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만큼 많아지겠죠.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수도권, 서울, 대도시 이런 데로만 다 몰려듭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을 하죠. 뭐에 대한 수요? 집에 대한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,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. 예. 문재인 정부 들어갖고 지금 뭐 집값 때려잡겠다고 뭐 거의 30여 번에 걸쳐서, 거의 30여 번에 걸쳐서 대책을 그렇게 내놓는데 잡힙니까? 막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. 근데 이게 개인용 비행체,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면 뭐하러 그런 데다 골치 아프게 뭐 6억, 10억, 심지어 뭐 2, 30억씩 주고 뭐하러 그런 데다 집을 삽니까? 예? 지방에 살아도 된다는 거죠. 왜? 개인용 비행체 타고 출퇴근하면 금방 가니까. 그럼 이게 인구가 분산이 되겠죠, 아무래도. 물론 그런 건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 그 대도시 말고 저기 지방의 소도시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물론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, 개인용 비행체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, 그래서 인구가 그쪽으로 다 분산이 돼버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프라도 구축이 될 겁니다. 인프라도 분산이 되고.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, 분명히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봤을 때 부동산 그 집값을 저렇게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치는데, 이 개인용 비행체,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거를 정책적으로 밀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? 밀죠, 당연히.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실현이 될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현대차 관련해서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, 이 개인용 비행체 말고 그 이외로 무인 화물기까지 또 만든다고 지금 해요. 무인 화물기. 그래서 2026년도에 이 무인 화물기를 상용화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이건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생태계를 만들려면 혼자는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달 22일까지 참여 업체 신청을 받는다, 뭐 이런 기사도 났네요. 나갖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.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. 야, 이거 현대차가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. 이런 거 봐도 벌써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더 이상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가 아니야, 이제. 그죠? 어떻게 보면 항공기 전문 업체가 돼버렸어요. 항공기 만드는 회사. 근데 단지 그 항공기, 기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프라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, 즉 생태계까지 다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가. 그래서 제가 오늘 블린버거 TV 첫 방송, 첫 코너, 종목을 묻다 해서 현대차를 선정을 해봤고요. 끝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사나 뭐 뉴스에서 이런 용어를 자주 접하실 텐데 헷갈리실까봐 용어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. 그 PAV가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. 개인용 비행체.
그리고 UAM이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. UAM. 뭐 죄다 영어야. UAM은요, Urban Air Mobility의 첫 글자를 따서 UAM 이렇게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아까 개인용 비행체 PAV하고 다른 점은 이 UAM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 그래서 개인용 비행체를 제조하는 것, 즉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판매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까지. 그래서 도심 항공 이동수단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.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그 사업부가 있다고 했잖아요. 현대차에. 그래서 이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전담하는 사업 부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인원은 아직은 좀 소수인데 한 30여 명 정도 있다고 해요. 인원이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현대차 오늘 얘기했죠. 예. 현대차는 첫 번째, 더 이상 자동차만 만드는 그런 자동차 전문 제조회사가 아니다. 두 번째는 모빌리티 전문 업체가 될 것이다.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, 그럼? 현대차 주식을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예, 사는 게 좋겠죠. 물론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는 이제 아까 제가 차트 얘기 잠깐 했지만 차트를 일단 보고 매수 적긴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, 매수 적기다 그러면 딱 사는 겁니다. 사놓고 묻어두는 거예요. 그냥 묻어두는 거고 어차피 그건 길게 보는 거니까 묻어두는 거고 심지어 자식한테도 저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생각을 하고 하나 더 첨부하자면 드디어 이제 뭐 거의 결론이 났죠. 뭐가? 미국 대선, 예, 조 바이든이 지금 당선이 거의 됐잖아요. 근데 우리 또 저기 돌 플러스 아이 트럼프 아저씨는 또 나는 절대 인정 못해 그러고 방 못 빼, 방 안 뺄 거야 이러고 버티고 있는데 뭐 그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저렇게 난리는 치는데 예,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판세는 기울었습니다. 예. 그 사람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우길 거예요 지금. 판세가 기울어 버렸는데.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됐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좀 팁을 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아마 저는 그렇게 감히 좀 단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. 감히 단언하건데 내년 2021년도는 경기 민감주의 한 해가 될 겁니다. 경기 민감주. 예?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에는 뭐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자동차, 철강, 조선, 해운, 건설 이런 것들이잖아요.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갈 것이다. 예, 그렇게 보고 그 왜 그러냐? 그 근거를 말해봐라. 그거는 또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. 저는 가장 큰 근거 하나만 들자면 바이든이 뭐 딴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언을 해왔잖아요. 그동안 다자주의로 가겠다. 예, 다자주의. 그래서 북한도 뭐 그동안에 트럼프 때는 뭐 톱다운 방식 이래가지고 1대1로 정상끼리 만나갖고 뭐 그렇게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압박을 할 때도 직접 중국도 거의 미국이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압박을 해왔잖아요. 근데 중국을 압박하는 것도 그렇고 무역도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많이 약해질 겁니다. 그리고 다자주의라고 그래갖고 그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가입을 한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동맹국들 쉽게 말해서 우리 편들과 더욱더 통상 교역 규모를 꽤 넓힐 거다. 그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뭐 2,400이 넘었죠. 코스피가. 예, 저는 2021년도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워낙 삐딱선 타는 걸 좋아해서 물론 제 나름대로 근거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2,500이나 2,600까지는 그래도 갈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2,500이나 2,600까지 가려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거 삼성전자, 뭐 현대차 이런 초대형주들 있잖아요. 그런 게 가져야 됩니다.
그런 게 안 가면은 코스피도 가기 힘들어요. 근데 저는 보기에 갈 것이다. 그런 대형주들이. 예. 교역량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나라 다만 한 가지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이제 환율인데, 원달러 환율인데, 환율은 내년에도 뭐 크게 딱히 환율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. 즉 달러 강세가 펼쳐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게 약간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좀 걸림돌인데, 저는 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고 봅니다. 원달러 환율 정도는. 예. 뭐 기업 실적에 그게 뭐 치명타를 먹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뭐 환율이 그렇게까지 뭐 박살, 여기서 말하는 박살은 환율이 막 예를 들면 1,000원대로 떨어진다든가 1,000원대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. 저는.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,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, 현대차 참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,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전문 제조업체가 아니다.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. 오늘 그 첫 회인데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좀 더 준비 많이 해갖고 더 좋은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